네, 안녕하세요. 네, 닥터 배치과 대표 원장, 네, 치주과 전문의 배승환 원장이고요.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차가 많아가지고 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요, 주말에 다들 날씨가 많이 더워서 집에서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사실 요새 제가 환자분들 많이 보면서 느낀 점이요. 예전보다 제가 지금 15년 차인데 처음에 10년 전에 비교해서 치아를 조금 더 많이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잇몸이라든지 뭐 치과에 대한 지식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향상이 됐어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와서 여쭤보시는 그런 질문들이 정말 수준이 높고, 또 의사들도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지식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고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환자분들과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환자를 보고 왔거든요. 보고 이제 넘어와서 이제 오늘 강의를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주제를 좀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들이요. 정말 이제 의사들도 실력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지식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 비욘디 채널이 사실 이제 의사들 상대로 강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 분들 상대로 강의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꽤 높은 수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많이 설명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질문을 적어주셔서 제가 질문이 한 3, 4개 정도 쌓이면요, 중간중간에 강의를 멈추고 질문을 조금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해요. 우선은 오늘 말씀드릴 큰 주제는 잇몸이 내려앉아서 걱정이신 분들, 그리고 이가 빠지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거예요. 잇몸이 내려가는 원인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잇몸이 내려가는 원인에 대해서 총 4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원인이 정말 많지만 이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어떻게 하면 잇몸이 안 내려가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주염. 두 번째는 양치질을 잘못했을 때. 세 번째는요, 유전적으로 잇몸이 얇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딱히 양치도 잘하고 관리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잇몸이 얇고 빨리 내려가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그리고 마지막은 뭐 교정 치료를 하고 나서 혹은 뭐 틀니를 쓰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잇몸이 내려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잇몸이 내려가는 원인, 첫 번째는 치주염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치주염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으실 거고, 또 치주염 때문에 이 영상을 클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잇몸 퇴축이 내려가는 주된 원인은 사실 치주염이에요.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잇몸뼈가 녹게 되고, 또 잇몸뼈가 녹게 되면은 잇몸 연조직이 따라서 퇴축이 돼요. 이 사진을 보시면 잇몸이 많이 내려갔죠. 저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제 잇몸이 많이 내려간 것 같다, 그리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이가 좀 시린 것 같다, 즉 잇몸 퇴축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 영상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고요. 이렇게 잇몸이 내려가는 원인 중에 내가 양치가 잘 안 돼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치질이 잘못돼서, 양치를 옆으로 너무 세게 해도 치아가 마모되고 잇몸에 과한 힘이 가해져서 잇몸이 내려갈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잘못된 양치질 때문에도 잇몸이 내려갈 수 있다. 양치는 정확한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유전적으로 잇몸이 얇은 분들이 있어요. 잇몸 두께가 사람마다 달라요. 아시아인들이 잇몸이 얇고요. 4명 중에 3명은 잇몸이 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유전적으로 잇몸이 두꺼운 분들도 있습니다. 흑인 분들은 또 잇몸이 두꺼운데, 이 영상 보는 분들 대부분 다 한국 분들이시고, 한국 분들은 잇몸이 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잇몸이 좀 잘 내려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잇몸 두께가 내가 유전적으로 좀 얇구나,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마지막은 틀니를 쓰거나 또 교정을 하고 나서 잇몸이 내려가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잇몸이 얇거나 좋지 않은 분들은요, 교정을 하실 때도 치과의사 원장님과
상담을 하고 나서 진행할지 말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잇몸 내려앉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질문 제가 두세 개만 받고 할게요. 고래밤님이 물어보셨어요. 잇몸 통증이 있다가 없다가 한다. 잇몸이 아프다 안 아프다 하는데 치과에 가면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전에 치과 갔을 때는 사랑니 때문에 잇몸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사랑니가 있으신 거 보면은 나이가 좀 젊으실 가능성은 높고요. 만약에 나이가 많으신데 사랑니를 갖고 계시다면은 관리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죠. 잇몸은요, 아주 큰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아프다 안 아프다를 반복합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가요. 아프다가도 또 안 아프니까 치과를 안 가게 되죠. 그러니까 병은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잇몸병이 무서운 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잇몸병이 있다가 없다가 해서 치과에 가면 완화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근데 잇몸 통증을 완화하는 가장 큰 방법은 인사도 리가탄 먹어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물론 일시적인 통증은 완화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잇몸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되고요. 통증이 만약 너무 심하면은 일단 약을 드시는 게 좋아요. 약국 가서 소염제 같은 걸 드시고 잇몸 통증이 있다 없다 없어져도 치과 가서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니 때문에도 잇몸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많이 붓고 아프다면은 빨리 치과를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득춘님이 물어보셨어요. 잇몸에서 양치할 때 피가 난다. 치과에 가봐야 할까요? 첫 번째요. 잇몸에서 양치할 때 피가 난다. 그러면 인사돌 리가탄 같은 거 드시지 말고요. 빨리 치과를 가보세요. 그리고 피가 한두 번 났다. 뭐 그런 정도는 치과 가는 게 당연히 좋지만 일단 그 부위를 양치를 열심히 해서 붓기를 좀 깔아앉혀 보시고 치료를 그래도 계속 주기적으로 일주일 이상 피가 난다면 빨리 치과를 가서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텐자님이 물어보셨어요. 20대 후반인데 갑자기 앞쪽 윗니와 아래 앞니가 부딪혀서 쨍하는 느낌이 들어서 치과를 갔더니 앞니를 조금 갈아야 한다 해서 갈았다. 30년 살면서 이렇게 부딪힌 적이 없는데 부딪히게 된 이유랑 이럴 때 이를 가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 아마 포텐자님이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요. 위앞니, 아래앞니가 닿지 않았는데 갑자기 닿는다는 거는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를 꽉 물거나 이갈이를 해서 어금니가 마모가 돼서 교합이 조금 낮아지면서 앞니가 닿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치아를 우리가 쓰다 보면 그리고 많이 오래 쓰고 또 이를 갈다 보면 이가 갈리겠죠. 그러면 어금니가 원래 닿고 있었는데 어금니가 갈리면서 앞니가 먼저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앞니가 먼저 딱 부딪히면서 불편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앞니는 먼저 이렇게 닿을 경우에 나중에 장기적으로 앞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앞니는 살짝 띄우는 게 사실 치아에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를 조정을 하면서 앞니를 조금 띄워주는 것도 괜찮아요. 지니님께서 헤어스타일이 바뀐 건 안 잘라가지고요. 좀 길었습니다. 관심 감사하고요. 소니님께서 레진 치료를 한 지 약 2주가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레진 치료한 게 좀 실이다. 그쵸. 그리고 앞니에 충치가 생겼는데 괜찮은지, 잇몸 통증인지 헷갈리기도 하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레진을 하고 나서 시린 증상이 생긴 거잖아요. 레진은요, 하얀색 치아 색깔 나는 재료예요. 이 레진 치료를 하고 나서 시린 원인은요, 기본적으로 레진의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레진이라는 재료는요, 우리가 하얗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광중압을 딱 쏴줍니다. 그럼 레진이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레진이라는 재료가 딱딱해지면서 수축을 탁 해요. 수축을 탁 하면서 그 치아에 있는 신경 부분이 만약에 충치가까지 번졌다면은 레진이라는 재료가 가까운 그 치아 부분과 맞닿을 경우에 이가 시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진의 특성상 이런 경우가 가끔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약 한두 달 정도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대부분 좋아지고요. 만약에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편하다 하시면 치과에 가서 말씀하셔야죠. 치료하고 불편하면 당연히 치과에서 치과에서 부담을 하지 않을까요?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근데 그 부분은 치과에 한번 가서 꼭 여쭤보시고, 이모모님께서 여쭤보셨어요. 골다공증에 류마티스가 있어서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다. 골다공증 약도 먹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골다공증 약도 먹고 면역 억제제도 먹으면 사실은 임플란트 할 때 어쩔 수 없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게도 이제 약이나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골다공증 약 자체가 임플란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 약을 장기간으로 복용하고 있었던 분들에 한해서 임플란트하고 나서 잇몸뼈가 갑자기 녹거나 괴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을 끊거나 주사를 좀 끊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쉰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꽤 쉬고 나서는 저는 동의서를 받지 않는데 그 기간이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 치과 의사들도요. 저도 마찬가지고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신고 빼고 이런 거는 사실 엄청 쉬워요. 저희가 맨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께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의서를 받고 또 같이 이렇게 그 골다공증 약을 처방해주는 원장님과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대화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임플란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분 몸이 건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리고 S님께서 양치하다가 피가 나면은 피난 부분을 양치질을 더 많이 해야 하나요? 피가 나서 건드기 무섭다라고 하셨는데 피가 난다는 건요. 그 부분에 현재 이 몸이 부어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사실 양치할 때 피가 나면은 빨리 치과를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건들기 무서워도 그 부분 양치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붓기를 일단 조금 깔아앉히고 그게 피가 여러 번 계속 반복 나면은 치과를 꼭 빨리 가보세요. 그래야 잇몸병이 더 번지지 않습니다. 어멈님께서 레진을 씌우고 있다. 그리고 치석 제거 잇몸 치료도 다니고 있다. 치석 치료, 네. 열심히 관리 받으셔야 됩니다. 치과는요, 안 불편할 때 가셔서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병을 키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승숙님께서 윗니 하나가 잇몸이 다 내려앉아서 이가 드러났다. 아프지 않다.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관련돼서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잇몸이 내려앉은 분들, 이 시림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잇몸이 내려앉는 이유와 그리고 이유를 알았으면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 다들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과 같이 잇몸이 내려앉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 부분, 치아의 머리 아래쪽에 노란 부분이 드러났죠. 저렇게 노란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은 저 상아지 일부분, 저 이제 노란 부분이 뿌리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뿌리고요. 저 뿌리는 신경과 가까워서 양치를 하거나 신 음식, 뭐 초콜릿,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을 때 시큰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하루 이틀 늦는다고 큰일이 나진 않지만 저 뿌리 부분은 물러요. 상아질이라는 부분인데 좀 무르기 때문에 저 무른 부분은 양치를 세게 하면 점점 더 많이 닳거든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치아 건강에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잇몸 이식 수술을 통해서 사진과 같이 개선이 가능해요. 보면은 노란 뿌리 부분이 잇몸 재생된 부분으로 덮여 있죠. 그죠? 이렇게 잇몸을 조금 덧대서 저 부분을 잇몸 이식 수술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잇몸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잇몸이 잘 내려가는 분들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잇몸이 얇은 분들, 아시아 사람들이 잇몸이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뿌리가 드러나고 뭔가 이제 내 치아가 길어진 느낌이 든다. 엄청 이런 분들 저희 병원 많이 오세요. 저희 병원에 이런 분들 위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잇몸 이식 수술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4개씩 한 달에 뭐 10건 이상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잇몸이 내려간 분들은 잇몸을 이렇게 딱 이식을 해줘서 노출된 부분을 덮어줘야 장기적으로 잇몸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겉보기에도 조금 개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말만 들으면 무섭잖아요. 잇몸을 이식을 해서 거기 갖다 붙이는 것도 무섭고 뭔가 잇몸을 어디서 떼가지고 어디서 붙이는 게 무섭기도 하고 제가 차후 말씀드리겠지만 잇몸을 떼서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안 떼도 잇몸 위치를 바꿔서 이제 잇몸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수술 자체가 환자분들이 부담스럽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내려간 게 아니라면은 사진과 같이 레진이라든지 혹은 이 GI라는 재료로 레진이나 GI라는 재료로 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바깥쪽에 바라보면 실어가지고 이 부분에 살짝 하얀색 나는 재료로 또는 이 색깔 나는 재료로 이렇게 막아본 분들은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서 개선을 좀 할 수도 있다. 이
이 원인이요, 기본적으로 풍치 때문, 즉 치주염 때문이에요. 그래서 치주염이 생기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죠. 그거를 방치하게 되면은 잇몸이 내려앉게 되죠. 근데 환자분들은 뭐 내가 양치를 세게 해서 내려갔냐? 물론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치주염 때문에 내려간 거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치료받고 나서 이렇게 잇몸이 가라앉게 되죠. 이거는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잇몸 이식을 통해서 이렇게 잇몸을 내려준 케이스다. 그죠? 이렇게 한 달, 1년까지 잘 유지는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잇몸을 이식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제가 주로 하고요. 잇몸 이식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레진이나 GI라는 재료로 살짝 막아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뭐 절개를 조금만 해서 하는 방법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좀 넘어가고, 잇몸 이식 수술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질문 또 조금만 받고 갈게요. 제니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치주염이 걸려도 치아가 벌어진다는 얘기가 있다. 맞습니다. 치주염, 즉 잇몸병이 생기면 치아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 치아 부분들이 특히 살짝씩 벌어져 있다. 다치주염이냐? 뭐 다치주염인지 아닌지는 제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가 벌어졌다. 그거는 치주염 때문에 이가 벌어진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빨리 치과 치료 받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교정을 할 수도 있고요. 교정이 부담스러우시면 뭐 레진으로 막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 진희님께서 잇몸에 피가 계속 나는데 무서워서 치과를 못 가고 있다. 근데 또 괜찮다가 피도 또 나고. 근데요, 괜찮다가 피가 나고 괜찮다가 피가 난다. 잇몸병이 심해지고 있다. 그런 경우는요, 치과에 가서 잇몸 치료 한번 받으면 돼요. 그리고 잇몸 치료 받고 양치 방법만 개선시키면 바로 끝나요. 잇몸 치료는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님께서 잇몸 이식 수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2차 병원을 가야 되나 했는데 2차 병원을 가시면 대부분 안 될 가능성은 높고요. 2차 병원보다는 대학병원 치주과를 가시거나 아니면 뭐 잇몸 이식을 하는 치주과 원장님을 만나는 게 좋아요. 제 치주과 원장님 대부분 하시긴 하는데 안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긴 해서요. 잇몸 이식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가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모모님께서 골다공증이 좋아졌다. 골다공증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골다공증 수치가 어떻든 골다공증 주사나 약을 오랫동안 맞았으면은 조금 끊고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셔야 되고, 작년 11월에 맞으셨으면 지금쯤 이제 그 골다공증 약을 주시는 원장님이나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괜찮다고 하시면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승현님께서 제가 이 질문 조금 많이 받았어요. 요새 저희 환자분들한테. 그 인스타나 블로그, 뭐 유튜브, 뭐 광고, 뭐 페이스북에도 뜨던데, 이게 잇몸이 확 올라가는 영상과 함께 유산균 약을 광고하는 걸 제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정말 환자분들이 혹하겠더라고요. 유산균 약을 먹으면 잇몸이 올라간다는, 그 잇몸이 올라가는 영상이 확 뜨면서 유산균 약을 먹으면 잇몸이 올라간다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서 그런 약은 절대 사시지 말고,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잇몸 약은요, 다 보조제고 잇몸 치료제도 아니고, 모든 잇몸 약은 약만 드시고 이게 잇몸이 병이 있는 상태에서 약만 먹으면 잇몸병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 치료가 전제하에 그런 약을 드시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잇몸약을 드시지 않으면서 그런 걸 막 드시면 오히려 병이 가려져서 더 병이 커져요. 그래서 당뇨약, 혈압약 이런 거 있잖아요. 잇몸약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치과 가서 잇몸 치료 받고, 치과에서 잇몸 치료 안 해주는 만약에 치과다, 좀 뭔가 잇몸에 대해서 관리를 못 받는다 하시면 치주과를 대학병원에 가보세요. 아니면 치주과 전문의 원장님이 계신 데 가서 잇몸을 조금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받는 분들도 많이 봐서 저는 좀 그런 분들을 보면 잘 못 넘어가는데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잇몸 치료를 좀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포텐자님이 주기적으로 잇몸 치료를 예방 차원에서 받고 있다. 너무 좋고요. 멀쩡한 경우에서 잇몸 치료 받으면 오히려 잇몸이 안 좋다. 멀쩡하면 잇몸 치료를 안 하겠죠. 너무 멀쩡하면은 저는 잇몸 치료를 뭐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잇몸이 좋은데 뭐하러 잇몸 치료 받아요. 그죠?
그래서 잇몸 치료를 받기보다는 주기적으로 검진 받고 스케일링은 자주 받고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잇몸이 좋다면. 그리고 앙튜브님이 그쵸. 치과에서 잇몸 치료 안 해주고 스케일링만 해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잇몸이 너무 좋으면 스케일링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잇몸이 안 좋은데도 스케일링만 해준다? 근데 나는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난다? 그러면은 뭐 다른 치과도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환자분 잇몸을 뭐 보진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잇몸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원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진희님께서 잇몸이 한번 내려앉으면 끝인가요? 재건되나요? 했는데 한번 내려앉으면 끝은 아니에요. 재건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재건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번 내려가지 않게 열심히 양치하고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포텐자님이 잇몸이 내려가거나 패이거나 해서 새살이 올라오듯이 올라오지 않냐. 이게요,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자, 잇몸이 내려가요. 내려가는 거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우선 양치가 안 되고 잇몸이 붓고 치석이 쌓여서 처음부터 잇몸이 확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치석이 쌓인 상태에서 잇몸병이 생겨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잇몸병이 생기겠죠. 그럼 붓고 피가 나는데, 붓고 피 나는 그 순간 잇몸뼈는 그 순간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어요. 지금 피가 나는 그 순간 엄청난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고, 치료를 하고 나면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잇몸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했죠?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이미 잇몸뼈와 잇몸은 내려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잘 올라가듯이 올라가진 않죠. 한번 내려갔으니까. 그 상황에서는요, 물론 상황 따라서 잇몸뼈 재생을 통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뭐 열에 한 8, 9은 재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재생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생술 자체는 아주 어려운 수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수식을 받기 전에 이미 안 내려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잇몸 이식 수술이 재발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잇몸 이식 수술은요 조금 빠르게 넘어가고 잇몸 재생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재발이 되냐 안 되냐, 관리를 잘하면 재발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잇몸을 뭐 내려주는 거고 있고, 뭐 잘하면 재발, 아프지 않냐? 모든 치료는요 마취를 하면 아프지 않아요. 물론 염증이 너무 많은 마취가 좀 덜 돼서 조금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아프지 않다. 그리고 잇몸 이식편이 없이 가능하냐라고 하셨는데, 이식편이 없어도 가능하고, 요새는요 그 인공 이식편이 나와가지고 저는 많이 쓰고 있어요. 결과도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가능하다. 근데 잇몸 이식 수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오늘은 치아를 살리는 뼈 이식에 대해서, 이제 잇몸 재생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잇몸뼈가 녹았어요. 이렇게 일부분 이렇게 녹았어요. 그죠? 그럼 속상하죠. 이 부분을 재생을 시키고 싶은데, 우리가 잇몸 재생한다고 막 양치한다고 재생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뼈를 채워놓고 환자분이 양치를 잘하고 관리를 잘 해야 저 부분 잇몸이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하냐, 즉 잇몸뼈가 이렇게 녹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녹은 형태가요, 무조건 잇몸 이식이 가능한 게 아니고, 녹은 형태가 이렇게 뼈를 담을 수 있을 만한 오복한 그릇의 형태를 지닌 경우에 잇몸 이식, 뼈 이식 수술의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분은 이 부분이 온폭하게 파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잇몸 뼈 이식을 해서 뼈가 재생이 엄청 많이 됐어요. 가능한 경우가 있고 안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오목하게 파인 경우는 잇몸 이식을 했을 때 성공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목하게 파이는 상황을 우리가 인지를 환자분들이 할 수가 없어서 빨리 치과 가서 잇몸이 조금 녹아내린 것 같다, 피가 나는데 재생이 가능한가 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언제 필요하냐면요, 자 제가 가능한 케이스를 몇 번 설명드릴게요. 아래 어금니에서요, 여기 아래 어금니 밑에 이쪽에 뭔가 가끔씩 바깥쪽에 붓는 것 같다? 근데 부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럼 빨리 치과를 가보세요. 물론 이제 잇몸 재생을 할 수 있는 원장님에 한해서만 가능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뭔가 가끔씩 붓는 것 같다, 빨리 가보시면 이 뿌리와 뿌리 사이에 녹은 뼈를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초기에 재생이 가능하지 너무 많이 녹아버리면 재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런 경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가능해요. 사랑니를 뺐어요. 우리가 맨 뒤에 가장 뒤쪽에 사랑니를 뺐는데, 사랑니를 빼고 나면은 이 공간이 비면서 뒤쪽 뼈가 확 녹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뒤쪽에 뼈 이식을 통해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사랑니에 뺄 때 미리 원장님하고 상의를 좀 해보셔야 돼요. 이분도 마찬가지죠. 이거 사랑니를 뺐어요. 뺐는데
뒤쪽에 뼈가 이렇게 녹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상위 빼고 약 3, 4개월 뒤에 뼈가 차고 나서 여기 조금 재생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즉 우리가 뼈가 녹은 게요, 이렇게 웅덩이 모양으로 파여야 이렇게 뼈를 제가 담을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뼈 이식 결과가 좋은 거예요. 이게 모든 치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런 걸 판단하는 거는 제가 엑스레이와 실제 판단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가능하냐?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세요. 이가 흔들거리고 아픈데 살려달라고. 제일 안타까운 경우예요. 이가 너무 많이 흔들리면요, 재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치아가 조금 흔들리거나 많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뼈가 녹으면 재생이 가능합니다. 잇몸뼈가 치아 주변으로 재생이 되려면 치아가 많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양치를 좀 못해서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관리를 잘 하는 조건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제가 뼈를 넣어도 양치가 안 되면 그 부분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뼈가 바로 다 흩어지고 녹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안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때 빨리 잇몸 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저한테 오시면 저도 살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재생이 가능한 거지, 너무 말기로 가서 이가 흔들흔들거리고 염증이랑 고름이 많은 상태에서는 조직류 재생술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새는 엠도게인이라는 이 재료가 많이 제가 쓰거든요. 잇몸 재생에 좀 특화된 약이에요. 스트라우마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도부터 지금 약 15년 넘게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 저도 10년 전부터 사용을 했었어요. 이 약이요, 이 잇몸 재생하는 부분에다가 살짝 뿌려주면요, 잇몸 재생에 아주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근데 아주 좋은 게요, 이 약이, 엠도게인이라는 약이 보험 적용이 돼요. 실제로 저는 10만 원 넘게 그 판매를 사오는데, 환자분들이 내는 돈은 약 3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잇몸 재생에 필요한 엠도게인이라는 약은 환자분들이 만약에 내가 재생을 하고 싶다면 치과에 가서 엠도게인이라는 약을 하시면서 재생을 좀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엠도게인이라는 약을 쓰는 원장님에 한해서는 재생을 좀 도모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재료가 나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케이스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질문을 몇 개 조금 받고 갈게요. 이모모님께서 류마티스 약도 문제가 있다. 이제 이 임플란트의 함에 있어서 전신질환이 실제로 임플란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약이든 골다공증 약이든 그 약을 타주시는 내과 원장님께 여쭤보고 진료를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께서 치과 치료도 마취 때문에 잘 모르겠다. 앞으로 치간 칫솔을 잘하면 모두 예방이 될까요? 치간 칫솔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강용품 중 하나예요. 그래서 칫솔질을 하고요, 치간 칫솔로 한 번 더 해주시면, 내가 치간 칫솔 하면서 이 사이에 칫솔을 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간 칫솔을 하면은 그 치태랑 이런 게 더 나오거든요.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내가 칫솔 질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은 분들은 치간 칫솔을 모두 다 사용을 해주시면 너무 좋다. 저도 웬만하면 치간 칫솔 쓰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부위에 한해서는. 그리고 제니님께서 출산하고 나서 잇몸이 내려앉는다, 치아는 건너면 평생 안 좋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스케일링이 언제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임신을 하고 있을 때는요, 4에서 6개월 임신 2기 때 그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좀 안전하고요.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서 잇몸이 내려앉는 게 아니고요, 임신했을 때 잇몸이 내려앉게 됩니다. 그랬더니 출산하고 나니까 임신한 1년 동안 잇몸이 안 좋아지거든요, 호르몬 때문에. 근데 그때 관리를 잘 하면 괜찮아요. 근데 관리가 안 되면 염증이 좀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잇몸이 잘 붓거든요.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 잇몸이 다 내려가고 나서 출산하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잇몸이 다 내려앉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 병원에도 많이 오세요. 애 놓고 애 키우다 보니까 잇몸이 다 내려앉은 것 같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속상한데, 임신하기 전에 양치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잇몸 관리를 좀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치아를 건들면 평생 안 좋다. 치아가 충치가 있으면 건드려야죠. 근데 이제 멀쩡한 치아를 건들면 당연히 안 좋겠죠. 스케일링은요, 빨리빨리 바로 받으시면 돼요. 출산하셨으면요. 그래서 바로바로 평소에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다시 본론 들어가서 제가 케이스만 몇 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내가 어떤 경우에 잇몸 재생이 가능할까가 고민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보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좀 부어있죠. 치아와 치아 사이가 빨갛게 부어있죠. 이 부분이 부어있다는 말은 이 부분이 현재 염증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이 엑스레이처럼 잇몸뼈가 녹고 있다. 잘 보면요. 환자분들 치과 가서 엑스레이 보시는 방법 알아야 돼요. 이 치아에 보면요. 이 까만 뭔가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있죠. 요거. 요 위에도 보면 볼록 튀어나와 있죠. 요게 치석이에요. 치석. 엑스레이에 이런 치석이 나왔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잇몸 치료를 안 받고 있었던 거고, 좀 안타까운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다니는 치과를 한 뭐 5년, 3년 이상 다녔는데 내가 엑스레이 봤더니 이렇게 뭔가 볼록 튀어나온 치석이 있다. 그럼 원장님께 꼭 물어보세요. 이거 뭐냐고. 이렇게 치아에 옆면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고. 치석 같지 않냐고. 근데 원장님이 이거를 보시고도 잇몸 치료를 안 해주셨다. 그러면 속상하지만 치과를 바꾸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이런 치석을 보고도 잇몸 치료를 안 받으면 이렇게 잇몸뼈가 다 녹게 됩니다. 근데 이 치석 때문에 이렇게 뼈가 지금 녹은 거거든요. 이까지 있어야 될 뼈가 이렇게 녹은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정말 짧은 기간에 이렇게 뼈가 녹을 수가 있어요. 부은 상태에서는. 근데 환자분들이 안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잇몸뼈가 지금 많이 녹았다. 그리고 이 치아 옆에 뭔가 까만 하얀 뭔가 덩어리 같은 게 조금 종양같이 붙어 있다. 종기처럼 붙어 있다. 이거는 현재 치석이 있고 이거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치석 제거를 하고 잇몸 재생술을 제대로 하면요. 잇몸뼈가 보세요. 지금 뼈가 엄청 녹았죠. 이분이 심지어 다른 치과에서 빼자고 하고 저희 병원 오신 걸 살리러 이제 2년 전에 오셨는데 이게 처음에 스케일링만 하신 거, 잇몸 치료만 하신 거거든요. 뼈가 좀 재생이 됐죠. 이렇게. 옆에 매끈한 면 사라졌죠. 매끈하게 됐죠. 그리고 이게 치료하기 전인데,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뼈가 재생이 됐죠. 여기 뭔가 볼록 튀어나온 요거를 제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매끈하게 만들면 뼈가 재생이 돼요. 신기하게. 여기도 보세요. 뼈가 다 녹았었는데 뼈가 재생이 되죠. 잇몸 치료만 제대로 받아도 뼈가 재생이 됩니다. 우리가 명심할 거는 이런 뭔가 볼록 튀어나온 걸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발견을 하면요. 환자분들 잘 몰라요, 사실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뭔가 치석이 이렇게 튀어나왔다. 아, 치석이구나. 근데 저걸 제거 안 하고 몇 년 동안 쓰고 있다? 잇몸 치아를 빼는 지름길인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인데, 이분이 잇몸뼈가 녹은 이유는요. 이분은 생각보다 매끈하죠. 그죠? 여기 조금 치석이 있어서 제거했고요. 근데 이분 잇몸뼈가 많이 녹았어요. 이분은 치주염 때문에만 녹은 게 아니에요. 이분은 이가 흔들거리는데 뒤에 어금니가 없잖아요. 어금니가 없으니까 이 치아에 힘을 많이 받는 거예요. 치아에 힘을 딱딱 많이 받으니까 이 치아가 힘을 못 견디고 나빠지고 있는 거죠. 나빠지고 있는 상태에 힘을 많이 받아서. 근데 이럴 때는 빨리 어금니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임플란트를 저도 환자분들한테 하세요 이렇게 막 권유하진 않지만 이렇게 큰 어금니가 없을 때는요, 다 빠진 경우는요, 빨리 해주시는 게 앞에 치아 보호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이분이 임플란트 심었어요. 심고 제가 심은 거고, 자 보세요. 자, 이 녹았던 잇몸뼈가 이렇게 뼈가 재생이 되죠. 이분은 잇몸 치료 때는 좋아진 게 아니에요. 뒤에 힘을 분산을 해주니까 이 치아가 좋아진 거예요. 우리가 잇몸을 판단할 때는, 잇몸뼈를 판단할 때는 치석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힘 조절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권유한 치과가 물론 이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녹은 뼈가 재생이 될 수가 있다. 단지 임플란트로 힘 조절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도 제가 60대 여자분인데 뒤쪽 뼈가 다 녹았거든요. 이렇게 뼈가 녹았죠. 여기도 뼈가 녹았죠. 그죠? 이분도 다른 치과에서 발치하자고 해서 저희 병원 3군데서 발치하자고 해서 오셨어요. 이분도 이렇게 뼈가 뒤쪽 뿌리 한쪽 뼈가 다 녹았고 이쪽 뼈가 다 녹았죠. 이거 좀 흔들거렸어요. 생각보다.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좀 예후가 좋지는 않겠지만 환자분이 언젠가 빼더라도 좀 좋게 만드시겠냐. 그래서
이렇게 좀 징그럽지만 잇몸을 열어서 여기다가 잇몸 재생술을 좀 했습니다. 신경치료도 하고요. 그랬더니 잇몸뼈가 재생이 됐죠. 이렇게 언제 잇몸뼈가 재생할 때 효과가 있냐면 양치를 잘하고 이렇게 오목하게 파였을 때 잇몸뼈 재생이 잘 됩니다. 이렇게 녹은 뼈가 재생이 되고 이렇게 녹은 뼈도 아주 많이 재생됐죠. 크라운까지 씌웠어요. 멜치아를. 그래서 질문 좀 받고 제가 또 마무리 좀 할게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를 뺄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선은 대학병원 치주과를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거기서도 빼자고 하면 그냥 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번 살려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조건 근데 엄청 많이 흔들린다. 손으로 흔들렸을 때 그러면 사실은 살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질문 좀 받을게요. 촌베트루치 님이 갑자기 올해 잇몸이 아프고 부어서 치과 가서 잇몸 치료 받고 6개월마다 스케일링을 하고 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붓기 전에 안 불편해도 치과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잇몸이 부어도 내가 잇몸이 안 좋은지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잇몸이 부어도 안 불편해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주기적으로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무조건 가시는 게 좋아요. 포텐자님이 20대인데도 충치 관리가 안 돼서 발치하는 경우가 있네요. 20대 때 이를 더 많이 뺄 수 있습니다. 20대 때 충치가 더 잘 생겨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시다면 오히려 더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 제니님께서 교정이 안 된 치아는 나중에 임플란트 하기 불편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이거는 사실은 그 정답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교정이 안 됐다고 해서 임플란트 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님께서 암 항암 치료 중인 분은 치과 어디까지 됩니까? 발치 임플란트 가능한가요?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은요, 항암 치료의 과정이 너무 많고 또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항암 치료 받는 원장님께 어디까지 가능한지 의뢰를 좀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긴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치료 중에는 조금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번 원장님께 여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강의하고 또 질문 한 5분 정도 받고 마무리 조금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제가 잇몸 재생, 뭐 잇몸 이식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양치를 잘해야 됩니다. 양치를 잘해야 되고요. 그 이제 조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치아를요. 이 사진이 조금 잘 나와 있어요. 치아를 닦을 때 이 칫솔모가 치아 면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치아랑 잇몸 이 중간 정도에 대고 진동을 주셔야 돼요. 진동을. 저게 조금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잇몸 하방으로 이렇게 치아 옆면으로 칫솔모가 이렇게 잇몸 하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칫솔모가. 들어가서 10초 동안 진동을 막 주셔야 돼요. 그러면 치아와 잇몸 하방에 있는 이 음식물 찌꺼기가 더 빠져요. 저게 좀 중요하고 너무 센 칫솔로 하면 잇몸이 자극이 되니까 조금 미세한 칫솔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진동을 주시면 됩니다. 칫솔모가 잇몸 하방으로 들어갔죠, 지금. 들어가서 진동을 주고 요 방법 플러스 치간 칫솔 쓰면 너무 좋아요. 이 미세모 칫솔로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럼 칫솔을 얼마나 바꾸는 게 좋냐? 뭐 한 2달마다 바꾸시면 돼요. 너무 오랫동안 쓰지 말고. 언제 칫솔을 바꾸시는 게 좋냐? 일단 기본적으로 2달 이내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런 칫솔을 갖고 있다? 바로 버리시면 돼요. 바로 버리시면 돼요. 요거는 구두 닦을 때, 머리카락 뺄 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런 것도 버리시면 돼요. 자, 그럼 비싼 게 좋냐, 싼 게 좋냐? 너무 싼 거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우리 일회용 칫솔 있죠. 막 이 사이에 칫솔 못 끼는 거. 그런 거는 안 쓰시는 게 좋다. 치간 칫솔은 많이 쓸수록 좋다. 사이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억지로 안 들어가는 거 넣지 말고 내 치아 크기에 맞는 정도로 한 5회 정도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고 이건 일주일 쓰고 버리면 됩니다. 치간 칫솔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많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해주시고 치실은 뭐 당연히 좋죠. 열심히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결론 제가 마지막 간단히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건강하게 만든 음식이 약은 없어요. 그럼 건강하게 만든 음식은 뭐냐? 비타민 C 많이 먹고요. 비타민 D 햇빛 많이 쐬고 D 많이 드시면 돼요. 그래서 치즈 같은 거, 우유, 칼슘 이런 거 많이 드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질문 조금 받고 제가 마무리 해드릴게요. 존 페트루치님이 뼈가 녹은 상태면 아무리 관리 잘해도 언젠가는 흔들리고 빼야 되냐? 계속 관리만으로 안 빼고 유지가 가능하냐? 뼈가 녹은 상태면요, 관리 잘하면 안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미 흔들리고 상태가 안 좋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뼈가 녹아서 현재 70점이에요. 70점. 관리를 정말 잘하면 70점이 60점이 될 때 10년, 20년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안 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지금 이미 50점이야. 지금 이미 50점인데 관리를 정말 잘해도 3, 40점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뺄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미리 나빠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텐자님이 경력 많은 나이 많은 원장님, 젊은 치과 원장님 하는 곳 중에 어느 곳이 좋냐? 한 중간 정도가 좋지 않을까요? 나이도 적당히 젊으시면서 너무 많지 않으면서 경험도 꽤 있는. 너무 뭐 정답은 없어요. 나이가 제가 저희 병원에 다른 원장님 두 분이 더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 원장님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 저희 병원에 계신 원장님 한 분은 나이가 50 중반이시고 한 분은 나이가 40 정도 되시는데 50 중반이신데도 경력이 엄청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엄청 잘하세요. 근데 또 젊은 분인데도 뭐 손이 또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경험 많은 분들이 잘하겠죠. 그래서 보통 뭐 40대, 50대 분들이 조금 더 잘할 가능성은 높지만 뭐 나이 많다고 못 하시는 건 아니니까 뭐 그건 이제 원장님들하고 잘 보면서 치료를 받아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세실리아님께서 시중에 나오는 이나 잇몸약이 도움이 되냐 하셨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잇몸병이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약이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잇몸약은 저는 오히려 안 드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하는 주의라서 뭐 잇몸약이 나쁘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잇몸 치료를 하지 않는 잇몸약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페트루치님께서 치주 파켓, 이제 치주낭이 생긴 상태에서 양치질 할 때마다 가글을 강하게 해주면 파켓 안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가글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제가 논문에서 봤는데 이제 가글, 그냥 우리가 밥 먹고 나서 가글을 하잖아요. 그럼 치주 파켓, 치주 잇몸 하방에 있는 그 염증들은요 한 4% 정도 청소가 된다 합니다.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죠? 그 가글하고 밥 먹고 가글해서 빼는 그런 건요 그냥 음식물 찌꺼기나 그냥 뭐 겉에 있는 것만 빠지는 거지 실제로 치아에 달라붙은 찐득찐득한 치태나 잇몸 하방에 있는 치태들은 빠져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글을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단 좋지만 가글 자체가 잇몸 하방에 있는 염증들을 찌꺼기들을 빼주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제가 최대한 빨리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오늘 토요일에 다들 이제 귀하신 시간에 집중해서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또 다음번에 또 서울 스튜디오로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스튜디오로 올 수 있을 때 또 한 3개월 안에 또 와서 한번 또 좋은 강의 한번 또 그때는 제가 하도 잇몸 관련된 내용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잇몸 전문이니까 많이 해서 이제 했는데 다음번에는 뭐 임플란트라든지 혹은 뭐 또 여러 가지 조금 다양한 내용들도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들 주말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